그날 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나침반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너 같은 고아가 죽어도 찾을 사람 없어. 빗물과 피가 섞인 쓰레기 더미 위에서 31살의 한수아는 두 다리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둠을 가르는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군용 차량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이 나침반. 노인은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을 보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DNA 검사를 받아라. 제가 누구의 손녀일 리가 없어요. 닫혀있던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봉투가 열렸습니다. 혈연관계 일치율 99.97%. 넌 내 손녀가 맞다. 할아버지. 그 두 글자를 처음 부른 순간 23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 도사린 배신. 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계신 곳도 알려주세요. 그곳으로 좋은 기운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보따리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31살이 된 한수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 잔해 위에서 다시 태어난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있었고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 뒷골목에는 찬 빗줄기가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골목 끝 쓰레기 집화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양쪽 다리가 부러진 채로 빗물과 피가 섞인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3시간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 전기찬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은 다르다는 것을. 평소의 냉담함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차가운 것, 계획된 것. 통장 어디다 숨겼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그래, 없다고 해봐. 기차는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올 때 그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릎 뒤로 소파가 걸렸습니다. 기찬 씨, 잠깐만요. 잠깐? 3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 잠깐은 없어. 첫 번째 타격은 오른쪽 무릎 아래였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제가 내리고 있던 비명보다 먼저 들렸습니다. 둔탁하고 짧은 소리.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몸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는 왼쪽이었습니다. 이번엔 소리조차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 최옥분이 나왔습니다. 야, 기찬아. 거실 바닥에 피 튀기면 어떡하냐. 그녀가 걱정한 건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여자가 통장을 숨겼어요. 5억짜리를. 그래서 부러뜨렸으면 됐잖아. 빨리 끌고 나가. 기차는 제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를 끌리면서 복도를 지나고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고 아파트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났습니다.
기차는 저를 거대한 쓰레기 집화장 안에 내던졌습니다. 수아야. 그는 허리를 굽혀 제 얼굴 앞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너 같은 고아가 죽어도 찾을 사람 없어. 내일 아침에 환경미화원이 발견하면 냉동 노숙자로 처리되겠지. 그가 돌아섰습니다. 골목 안이 다시 어둠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 다리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귀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이가 없었습니다. 31살의 제 인생이 쓰레기장 위에서 끝난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사라진다는 것이. 저는 손을 더듬었습니다. 무언가를 찾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를 잡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위를 손바닥이 긁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박스 조각, 깨진 병, 그리고 주머니 안쪽으로 손가락이 들어갔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나침반이었습니다. 제가 8살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으로 가던 날 원장님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뚜껑을 열면 안쪽에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저는 나침반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안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강한 헤드라이트였습니다. 군용 차량이었습니다. 2대, 3대가 좁은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이 시간에, 이 골목에 차들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처럼 생긴 남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였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저기 누군가 쓰러져 있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침반이 빗물에 젖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금 당장 병원으로. 저는 그 목소리가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종에 익숙한 사람들이 내는 명령.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빠져나가기 직전 그 노인의 입술이 다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나침반.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금빛 조명이었습니다. 나무 결이 있는 고급스러운 패널.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 다리엔 깁스가 되어 있었고 통증은 없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방 같았습니다. 가죽 소파, 생화 꽃다발, 고풍스러운 조명.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간호사 2명이 따라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한수아 씨. 여기는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입니다. 응급수술로 양쪽 다리 골절을 처치했습니다. 몇 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나중에 하시죠. 의사가 차트를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쓰레기장, 나침반, 군용 차량, 노인의 목소리, 이 나침반. 그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침반을 보고 표정이 굳었을 때, 그 2글자를 말하기 전에 잠깐 숨을 멈췄을 때, 저는 깁스가 된 2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병실에 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아 출신의 편의점 알바생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려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공간에 있는 걸까요? 1시간 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은 벗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직도 밤의 그것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무거웠습니다. 경호원 2명이 문 앞에 섰습니다. 깨어났군. 노인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이름은 윤태원이다. 예비역 육군 중장, 그리고 윤강그룹 회장이다. 저는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장군님이 왜 저를 구하셨어요? 윤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제 나침반이었습니다. 이것 어디서 났느냐? 부모님 유품이에요. 제가 8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윤태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단단한 눈빛에 금이 갔습니다. 부모님이 누구냐? 몰라요.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8살이었고 이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화재. 윤태원은 그 한 단어를 천천히 되씹었습니다. 마치 23년 전 기억 속 어딘가를 더듬는 것처럼. 나침반 뚜껑을 열어봐라. 저는 나침반을 받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용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이 문양은 윤강그룹의 가문 문장이다. 내 아들 윤시준이 23년 전 자기 딸에게 준 나침반과 동일하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 부부는 23년 전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들의 딸도 함께 죽었다고 나는 그동안 알고 있었다. 윤태원의 눈이 제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넌 지금 내 앞에 살아서 이 나침반을 쥐고 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아라. 장군님,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의 손녀일 리가 없어요. 그건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윤태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제 나침반을 돌려주는 순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혈액이 채취되었습니다. 결과는 48시간 후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손녀도 될 수 없다.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 48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계속 나침반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물건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윤태원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
그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혈연관계 일치율 99.97%. 넌 내 손녀가 맞다. 윤시준의 딸 윤수아. 제 진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처음부터 윤수아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무언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본 가족의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단어를 처음 불렀습니다. 그 두 글자가 입에서 나오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곁에 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부모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23년 동안 고아로 살게 만든 사람이 이 가족 안에 있었다는 것을, DNA 결과를 기다리는 48시간 동안 저는 천장을 보며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렸습니다. 마치 낡은 영상을 되감기 하듯이 기억의 가장 오래된 부분부터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은 불꽃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의 팔이 저를 감쌌고 저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무언가 부드러운 것 위로 떨어졌습니다. 화단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2층 창문 아래의 화단. 저를 떨어뜨린 손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불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엄했지만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생님은 제 손에 작은 물건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수아야, 이건 내 걸 거야. 입고 온 옷주머니에 있었어. 꼭 가지고 있어. 나침반이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용 문양이 새겨져 있는 낡지만 튼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남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공부, 청소, 밥, 잠. 다시 공부, 청소, 밥, 잠. 친구들은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입양이 되는 아이들도 있었고 다른 시설로 옮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대로였습니다. 고등학교는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대학은 포기했습니다. 26에 보육원을 나와 반지하 원룸을 얻었습니다. 월세는 35만 원이었습니다. 첫 달 월세를 내고 나면 통장에 12만 원이 남았습니다. 편의점 알바와 배달 대행을 동시에 했습니다. 편의점은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배달은 낮 시간대였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씩 쪼개서 잤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만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기대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한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이거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지갑이었습니다.
제 지갑이 맞았습니다. 언제 떨어졌는지 몰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지갑을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잠깐, 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할까요? 그가 전기찬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키가 컸고, 옷을 잘 입었고, 말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커피가 두 번째 만남이 되었고, 세 번째가 되고, 10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처음으로 꽃을 사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생일을 챙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위해 요리를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랑이 맞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연애 6개월 만에 그가 청혼했습니다. 수아야, 우리 결혼하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보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저는 승낙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피로연도 없었습니다. 그쪽 가족으로는 시어머니 최옥분만 왔습니다. 제 쪽 가족은 없었습니다. 증인으로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와주셨습니다. 그날 받은 꽃다발은 사흘 만에 시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옥부는 처음부터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꾸가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반찬 타박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 할수록 요구사항이 늘었습니다. 결혼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최옥분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통장 다 나한테 줘. 무슨 말씀이에요? 기찬이가 말 안 했어? 집안 돈은 내가 관리해. 내 통장도 다 내놔. 저는 기찬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통장 2개를 최옥분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보험금 5억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화재 사고 당시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못 드려요.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에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최옥분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찬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안의 하녀가 되었습니다. 청소와 요리와 빨래는 기본이었습니다. 최옥분의 불법 사채업 심부름도 해야 했습니다. 돈을 받아오지 못하면 그날 밤 저도 맞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살이 빠졌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늘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갈 가족이 없었습니다. 고아원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최옥분이 외출한 틈을 타 기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갔습니다. 발신인 이나경. 화면 위로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기야, 그 여자 돈 언제 빼내? 나 기다리다 지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처음으로 명확하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원장 선생님께 연락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다른 계좌를 만들어 이체를 해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거실로 걸어왔을 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론이 나 있었다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날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5억짜리 통장은 아직 제 손안에 있었지만 기찬이 눈치채는 순간 끝이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이전과 같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했고 최옥분의 심부름을 갔고 빨래를 했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동작도. 하지만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통장이었습니다. 5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들고 나가는 것을 기찬이 알면 그냥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분산 이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옥분이 외출하는 날, 기찬이 늦게 들어오는 날, 틈틈이 소액씩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 이름으로 된 예금 계좌를 하나 열어 거기에 나눠서 넣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이나경이라는 이름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찬의 휴대폰에서 본 그 이름. 그녀가 기찬의 연인이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기야, 그 여자 돈 언제 빼내? 그 문장 안에는 제가 단순히 학대받는 아내가 아니라 처음부터 목표물이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편의점 앞에서 지갑을 건네던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사실을 소화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굳이 사기 대상으로 골랐다는 것이, 고아 출신의 편의점 알바생인 저를 누가 표적으로 삼을 이유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유는 정확히 하나였습니다. 5억. 부모님 보험금 5억. 저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있는 줄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돈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돈을 가진 고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의문이 떠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살아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체 계획을 세운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최옥분이 예고 없이 일찍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서랍 안에서 통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최옥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저를 봤습니다. 그건 뭐야? 저는 등 뒤로 통장을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뭐야? 이리 줘. 최옥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물러섰습니다. 이 통장은 제 거예요. 드릴 수 없어요. 그래. 그럼 기찬한테 전화해야겠네. 최옥분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를 해서 기찬이 알면 오늘 밤이 위험했습니다. 기찬은 분노를 오래 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건 청약 통장이에요. 아파트 청약 넣어 놓은 거라서 제가 관리해야 해요. 청약 통장? 네. 저희 두 사람 이름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인출하면 청약이 취소되니까 제가 보관해야 한다고요. 최옥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기찬한테 확인해 봐야겠어. 물론이죠.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찬이 알기 전에 이체를 끝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빠르게 남은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체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완료. 통장에는 이제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찬이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아야. 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젯밤에 뭐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림이 왔더라고. 공동명의 계좌에서 대규모 이체가 있었다고.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통장, 내 이름이 공동명의로 들어가 있었거든. 너 몰랐지? 저는 몰랐습니다. 결혼 당시 제가 서명한 서류들 중에 그게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감히 내 돈을 빼돌려. 그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챕터 1의 그 밤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그 밤, 그 나침반, 그리고 군용 차량의 헤드라이트.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기찬이 처음부터 제 5억을 알고 접근했다는 사실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더 오래된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눈을 뜬 것은 낮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천장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나무 패널과 금빛 조명, 발밑에서 가벼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두 다리는 하얀 깁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2명이 따라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링거를 교체하고 혈압과 체온을 재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나던 눈빛. 그 눈빛이 지금 환한 병실 안에서 보이자 생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경호원 2명이 문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깨어났군. 예. 내 이름은 윤태원이다. 예비역 육군 중장. 그리고 윤강그룹 회장이다. 저는 그 이름을 이미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장군님이 왜 저를 구하셨어요? 윤태원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제 나침반이었습니다. 이것 어디서 났느냐? 부모님 유품이에요. 제가 8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보육원에 들어올 때 원장 선생님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부모님이 불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제 옷주머니에 있던 거라고 했어요. 불사고. 윤태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몇 살에 들어갔느냐, 보육원에. 8살이요. 몇 년도였느냐? 저는 날짜를 말했습니다. 윤태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흔들림이었습니다. 그 단단하던 눈빛에 금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나침반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 열어봐. 저는 나침반을 받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용문양. 이 문양은 윤강그룹의 가문 문장이다. 3대째 내려오는 것이다. 내 아들 윤시준이 23년 전 자기 딸 돌잔치 때 딸 손에 쥐어줬다. 행운의 나침반이라고 했지. 아버지가 늘 방향을 잃지 말라고 그 아이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 부부는 23년 전 화재 사고로 죽었다. 그리고 그들의 딸도 그날 밤 같이 죽은 것으로 처리됐다.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사망으로 결론 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윤태원은 나침반을 제 손에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나침반을 쥐고 내 앞에 있다. 장군님,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고아 출신이고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누구의 손녀가 될 수 없어요. 그건 검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DNA를 채취하겠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저를 막았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3년 동안 쌓인 할아버지라고 불린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의 마지막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혈액이 채취되었습니다. 의사는 48시간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원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가 나왔다. 뭐가 나왔어요? 윤태원은 서류를 제 손에 건넸습니다. 정기찬, 3년 전 직장에서 횡령으로 해고, 현재 강남 일대 불법 도박 브로커 활동, 이유라라는 여성과 동거 중, 그리고 너명의 통장에서 오늘 이른 새벽 이상 이체 시도가 있었다. 현재 계좌 동결 상태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제 돈이 아직 있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다. 내 금융팀이 즉시 차단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기찬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태원은 한참 동안 저를 보았습니다. 한수아. 아니, 이름이 무엇이든 나는 너를 한 가지 이유로 이 병실에 데려왔다. 이 나침반 때문만이 아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이를 지나친다는 건 내가 아는 군인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침반이 내 아들의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0.01%라도 있는 한 나는 확인할 것이다. 48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그의 손녀라면,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윤수아였다면, 그렇다면 제 23년은 무엇인가? 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는가? 그 질문들이 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48시간째 되던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어디서 봐도 같았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도로 위 차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하늘이 남색에서 회색으로, 회색에서 옅은 주황색으로 저는 그것을 창가에서 내내 보고 있었습니다. 나침반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용 문양이 아침빛 아래서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낯선 것처럼 어릴 때부터 봐온 문양인데 처음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윤강그룹의 문장이라면, 윤태원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아들 윤시준이 딸아이에게 준 나침반이라면, 저는 그 딸아이일 수 있는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고아 출신의 편의점 알바생이 재벌 총수의 손녀라는 것은 제 인생의 어떤 경험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나침반은 분명히 제 손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윤태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경호원들 없이 혼자였습니다. 의자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섰습니다. 저와 나란히 서울을 내려다보는 형태였습니다. 잠을 못 잤군. 네. 생각이 많았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원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 윤시준은 34세 죽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보다 낫다는 말을 들었다. 나보다 정의롭고, 나보다 따뜻하고, 나보다 사람을 아낀다고. 나는 군인이라 집에 거의 없었다. 아들이 3살 때부터 부대에서 살았다. 처음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아들이 10살 때였다. 그때 이미 나보다 키가 클 것 같았다. 윤태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박미선이었다. 서울 중산층 집안 딸이었는데 그 아이랑 결혼하면서 시준이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저 행복해요. 그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23년 전 그날 밤 시준이 집에서 화재가 났다. 나는 부대에 있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이미 다 타고 있었다. 시준이도 며느리도 꺼낼 수 없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딸아이는 그때 8살이었다. 아이도 못 꺼냈다고 소방관이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 시신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런 불 속에서 8살 아이가 살아남는다는 건 윤태원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뺨 아래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년 후 어느 밤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 나침반을 가진 아이를 발견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과가 오후에 나온다. 내가 다시 오겠다. 윤태원은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자. 나침반 뚜껑을 닫고 손에 쥐었을 때 손에 느껴지는 것이 있느냐? 저는 나침반을 닫고 쥐었습니다. 뒷면 아래쪽에 작은 돌기가 느껴졌습니다. 뭔가 작은 게 느껴져요. 눌러봐라. 2번. 저는 그 돌기를 2번 눌렀습니다. 아주 작은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침반 뒷면의 얇은 패널이 살짝 분리되었습니다.
안에 접힌 종이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얇고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황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윤태원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이미 문을 닫고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네 단어가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사랑한다, 나의 수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네 단어를 보았습니다. 글씨는 남자 것처럼 보였습니다. 굵고 단호한 필체였지만 마지막 자 수아의 끝 획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것이었습니다. 이 나침반은 처음부터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사람의 필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이름이 원래 수아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윤태원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다. 그는 봉투를 열지 않고 저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직접 읽어라.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단에 병원 직인이 있었습니다. 한 줄을 찾았습니다. 혈연관계 일치율 99.97%. 저는 그 줄 아래를 읽었습니다. 북의 유전 마커 일치 항목이 빼곡했습니다. 천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건 저였습니다. 넌 내 손녀가 맞다, 수아야. 수아야. 제 진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한수아였습니다. 결혼에서도 한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지금 처음으로 제 것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눈물을 닦으려 하는데 윤태원의 손이 먼저 제 손 위에 얹혔습니다. 닦아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이 손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잡힌 어른의 손이었습니다. 가족의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목이 잠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나침반 안에 숨겨진 편지 한 장이 23년간 감춰져 있던 훨씬 더 깊은 비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편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DNA 결과가 확인된 다음 날 윤태원이 아침 일찍 병실로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봉투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얇은 것이었고 하나는 두꺼웠습니다. 앉아서 봐라. 오래 걸릴 이야기다.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윤태원은 의자를 끌어당겨 제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가까이 앉는 것이었습니다. 23년 전 화재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방화였다. 내 아들 윤시주는 윤강그룹의 후계자였다.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윤태원은 두꺼운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화재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새카맣게 탄 건물 외벽, 깨진 창문, 소방차.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된다. 아니요. 봐야 해요. 저는 다시 사진을 보았습니다. 윤태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방화 흔적은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단순 누전 사고로 처리했다.
배후의 권력이 개입한 것이다. 20년 넘게 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시 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실행범을 찾아냈다. 누구예요? 서광일. 당시 윤강그룹의 이사였다. 그는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했다. 23년 동안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떠돌며 신분을 바꾸고 살았다. 그럼 지금은요? 윤태원이 눈빛을 굳혔습니다. 3개월 전에 위치를 파악했다.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 인터폴에 요청했고 곧 송환될 것이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서광일이 혼자서 이런 일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배우가 누구예요? 윤태원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신이 없다. 그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번째 봉투는 정기찬과 최옥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기찬 비리 조사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이너스 전 직장 재정 횡령 2억 7천만 원 해고 후 형사합의 처리. 마이너스 현재 강남 일대 불법 도박 브로커 운영. 마이너스 이유라 28세 내연관계 3년째 한수아 명의 재산 편취 공모. 마이너스 한수아 명의 예금 5억 원 이체 시도. 현재 계좌 동결. 다음 페이지는 최옥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불법 고금리 사채업 운영 15년. 마이너스 이자율 연 300% 초과 채무자 대상 협박 및 폭행. 마이너스 조직 폭력배 2곳과 연계. 마이너스 누적 세금 탈루 추정액 11억 원. 마이너스 한수아를 이용한 불법 채권 추심 증거 다수 확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전부 사실이다. 증거도 확보되어 있다. 검찰에 넘기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럼 왜 아직 안 하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건 너의 사건이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복수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윤태원이 저를 보았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싶어요. 복수는 제가 그들에게 지는 거예요. 정의는 제가 이기는 거예요. 윤태원이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시준이 딸이 맞구나. 그날 오후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정기찬, 최옥분, 이유라에 대한 살인 미수, 사기, 불법 사채업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윤태원의 비서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추가 보고가 있습니다. 비서는 윤태원에게만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뭔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윤태원은 서류를 접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인 사항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서류. 그것을 보고 잠깐 굳었던 윤태원의 눈빛.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기찬과 최옥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뭔가 더 깊은 곳에 있다. 정기찬이 체포된 건 고소장 접수 사흘 뒤였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병실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기찬이 강남 오피스텔 복도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티셔츠, 몸을 웅크린 채 카메라를 피하려는 자세.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정기찬 씨, 한수아 씨 폭행 인정합니까? 정기찬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피해자예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억울하다. 그 말이 우스웠습니다. 아니, 우습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가 났습니다. 그러나 분노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그날 오후 검찰 수사관이 병실로 왔습니다. 윤태원의 법무팀장도 함께였습니다. 한수아 씨, 아니 윤수아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사관은 정기찬의 통화 내역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 저와 처음 만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수신 박동진 보험 설계사, 내용 요약 고아 출신 여성, 단독명의 예금 5억 원 보유 확인, 생활거처 확인됨, 접근 방법 논의 필요. 저는 그 줄을 3번 읽었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지갑을 주워주던 것도, 커피를 제안하던 것도, 꽃을 사주고 생일을 챙기고 청혼을 하던 것도 전부 시나리오였습니다. 제가 고아 출신이라 추적이 어렵고 5억이 있고 혼자 살아서 외부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박동진이라는 보험 설계사가 제 정보를 팔았습니다. 6년 전 제가 들었던 소액보험의 담당자였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박동진은 어제 임의 동행 요청에 응했습니다. 정기찬에게 연락처 판매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윤태원과 저만 남았습니다. 알았느냐? 예. 어떤 기분이냐? 모르겠어요. 기분이 하나가 아니에요. 화도 나고 어이가 없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덜 상처받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상처받으려면 진심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진심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속은 건 맞지만 제 사랑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윤태원이 오랫동안 저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시준이 딸답구나. 저는 나침반을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유라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법무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유라 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정기찬과의 공모 내용, 5억 편취 계획, 그리고 한수아 씨에 대한 살인 계획까지 전부요. 검찰이 이유라 씨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최고 12년형이 가능하다고 압박하자 그날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왜 갑자기요? 정기찬이 체포 직후 이유라 씨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이유라 씨를 공범으로 먼저 신고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이 배신당하는군요. 법무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라 씨의 자백 내용 중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정기찬이 한수아 씨를 처음 표적으로 삼은 것은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정기찬에게 연락을 했고 타겟으로 지목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굳었습니다. 누가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이유라 씨도 그 사람의 신원을 직접 아는 것은 아니고 정기찬에게서 들었던 것이라 신뢰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윤태원에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전기찬을 사주한 거라면 그 사람이 제가 5억을 가진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보험 설계사가 팔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요. 할아버지, 그 사람이 혹시 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윤태원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아까 비서가 가져온 서류랑 관계 있는 거죠. 윤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건의 뿌리는 전기찬이 아니었습니다. 전기찬은 도구였습니다. 뒤에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3년 전 화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재판은 고소장 접수 3주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휠체어를 탈 수 있었습니다. 다리 골절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담당 의사는 외출을 권하지 않았지만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정은 서울중앙지법이었습니다. 1층 제325호.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10대 명이나 와 있었습니다. 윤강그룹 손녀 폭행 사건. 그 타이틀 때문이었습니다. 윤태원이 제 옆에 함께 입장했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진실은 언제나 오래 살아남는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정기찬과 최옥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찬은 저를 보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증오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받아냈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기소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기찬은 배우자 한수아 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양쪽 다리를 골절시켰으며 피해자를 아파트 뒷골목 쓰레기 집화장에 유기하여 살해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 예금 5억 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최옥부는 아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불법 고금리 사채업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 동원했습니다. 재판장이 정기찬을 보았습니다. 피고인 정기찬,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정기찬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를 수년간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날 밤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기 방어를 한 것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정기찬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장기간 가정 내 피해자였습니다. 한수아 씨는 알코올 의존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과 물리적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이를 여러 증인이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정숙, 피해자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경고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태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정기찬의 대학 동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기찬을 10년 넘게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밝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주 우울해 보였고 몸에 멍이 들어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게 말했어요. 형, 나 아내한테 맞고 있어. 남자라서 말 못하겠어. 저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동네 편의점 주인이었습니다.
한수아 씨는 술을 자주 사러 왔어요. 소주에 양주에. 한 번은 취해서 들어와서 내 남편 죽여버릴 거야 했어요.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정기찬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민재 씨, 정기찬 씨가 회사에서도 힘들어했어요. 아내 때문에요. 한 번은 회사에 한수아 씨가 찾아와서 월급 다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정기찬 씨가 얼마나 창피해했는지. 저는 그 회사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증인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모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저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나쁜 년이네. 재벌 손녀라고 무시했나 봐.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분노보다 절망이 먼저였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이 쉬운가? 왜 거짓이 이렇게 단단하게 쌓이는가? 휴정 시간에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수아 씨,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강그룹 신분을 이용해 남편을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질 것 같아요. 윤태원이 제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들의 거짓이 최대치로 쏟아지는 것이다.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에겐 진짜 증거가 있다. 의료기록, 이유라의 자백 준비, 현장 사진, 통화네요. 다음 공판에서 우리가 뒤집는다. 그러나 저는 그날 밤이 너무 길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자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강신그룹 손녀 폭행 사건 1심 피고인 측 반전 증언 쏟아져. 댓글에는 악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나침반의 용 문양이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윤태원의 비서가 병실로 뛰어왔습니다. 한수아 씨, 긴급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유라가 어젯밤 검찰청에 자진 출석해서 전부 자백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서는 숨을 고르며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정기찬이 구치소에서 이유라 씨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신의 진술서에 이유라를 공범으로 먼저 표기했고 이유라 씨를 단독 주도자로 몰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유라 씨 측 변호사가 이것을 파악하고 즉시 검찰에 연락해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라가 얼마나 자백했어요. 전부입니다. 정기찬과의 공모 내용, 5억 편취 계획, 폭행 계획, 그리고 유기 계획까지.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요. 이유라 씨가 언급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정기찬에게 한수아 씨를 표적으로 지목한 제3자가 있다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름을 말했어요? 직접 이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기찬이 그 사람에 대해 이유라에게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기찬이 한번 얘기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한수아 씨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긴급 추가 공판이 당일 오후로 잡혔습니다.
이유라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법정으로 갔습니다. 이유라는 수갑을 차고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의 자백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피고인석의 정기찬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기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유라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배신자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유라가 선서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피고인 정기찬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인이었습니다. 3년입니다. 피고인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았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한수아 씨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유라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정기찬은 처음부터 한수아 씨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한수아 씨가 고아 출신의 5억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접근했습니다. 결혼 후 통장을 압수하고 폭행을 통해 돈을 빼낼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정보를 얻었습니까? 보험 설계사를 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처음부터 한수아 씨를 지목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이름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정기찬이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여자가 살아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어렸을 때부터 찾고 있었다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찾고 있었다. 그 말이 가진 의미가 천천히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신분이 숨겨진 채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3년 전 그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대기실에서 윤태원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모르세요? 윤태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씩 밝혀내고 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하기 힘든 것이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메모지에 하나씩 썼습니다. 23년 전 화재, 방화범 서광일, 서광일을 사주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 사람이 정기찬에게 나를 지목했다. 그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 안에 있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서광일이 한국으로 송환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인천공항.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인터폴 에스코트와 함께 입국 게이트를 나서는 60대 남자. 기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서광일 씨, 23년 전 화재 방화 사실 인정합니까? 서광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 어머니를 죽인 사람, 저를 고아로 만든 사람. 그런데 분노보다 먼저 느껴진 것은 이상하게도 냉정함이었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이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거리감.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더 큰 것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광일의 재판은 한 달 뒤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측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서 수거된 기름통에서 서광일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열흘 만에 해외로 출국했으며 23년간 신분을 수차례 변경하며 은신해 왔습니다. 서광일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지문은 이사로서 해당 주택을 수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겨진 것입니다. 출국도 당시 개인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검사가 재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범행 직전 피고인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계좌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범행 대가로 추정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서광일 할 말이 있습니까? 서광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귀옛말을 했습니다. 서광일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법정이 충격으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저를 사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입니까? 서광일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강그룹 부회장 윤병섭입니다. 그 이름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윤태원이 바로 제 옆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이 순간 제 손 위에서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윤병섭, 윤태원의 친동생, 아버지 윤시준의 친삼촌. 법정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강신그룹 부회장이 자기 형의 아들을 죽였다고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저는 윤태원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섭이, 내 동생이,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검사가 서광일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윤병섭 씨가 어떤 방식으로 사주했습니까? 당시 윤병섭 부회장은 저에게 직접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본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 도윤 씨 가족을 제거하면 10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외로 나가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광일의 변호사가 봉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USB였습니다. 서광일이 말했습니다. 그날 만남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당시에는 보험으로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23년 동안 들고 다녔습니다. 검사가 USB를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법원 음향 장비로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광일 잘 들어. 내 형 도윤이를 없애야 해. 깔끔하게. 사고로 위장해. 불이 제일 쉬워. 가족 전부야. 남기지 마. 알겠나? 목소리는 나이든 남자 것이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윤태원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진아.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발언했습니다. 윤병섭 부회장을 즉시 소환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저와 윤태원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심이 차창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나는 몰랐다. 그의 목소리가 5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내 동생이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걸, 내 손녀를 고아로 만들었다는 걸, 20년이 넘도록 내 옆에 있었는데 나는 몰랐다. 그의 주먹이 차문을 쳤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윤병섭이 법정에 나타난 날,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71살, 윤태원보다 5살 아래였습니다. 키는 작았고 배가 약간 나왔고 은빛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윤병섭, 23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이 있습니까? 윤병섭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서광일의 진술은 모두 거짓입니다. 녹음 파일은 조작된 것입니다. 이는 저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음모입니다. 검사가 나섰습니다. 포렌식 기관의 감정 결과 녹음 파일은 원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조 흔적 없음. 목소리는 피고인의 것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제 목소리를 도용한 겁니다. 또한 피고인의 비밀 계좌 내역이 있습니다. 23년 전 서광일에게 송금된 10억 원이 이 계좌에서 출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윤시준 씨 사망 직후 그룹 지분을 대거 매입했습니다. 범행 이후 그룹 내 지위가 현저히 강화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명하시겠습니까? 잠시의 침묵 뒤 윤병섭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법정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다리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태원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병섭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딸이로군.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었네. 그래, 오래 살았군. 왜요?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유? 간단해. 내 형 도연은 모든 걸 가졌어. 아버지의 사랑도, 그룹도, 명예도. 도윤이는 그 모든 것의 후계자였지. 나는 항상 뒤였어. 모든 것에서. 그게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됐지. 20년 동안 내가 이 그룹을 이끌었어. 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불 속에서 저를 창문으로 던져 살렸다는 거 알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 힘으로 저를 살리고 죽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저는 23년을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하면서 살았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남편에게 버려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게 다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윤병섭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순 없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진짜 괴물임을 알았습니다. 회한이 없는 눈빛, 반성이 없는 목소리, 자신이 한 일을 선택이라고 부르는 사람.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병서봐.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분노가 있었습니다. 윤태원이 그 이름을 부를 때의 목소리는 군인의 것이 아니라 형의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가족이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나는 내가 이 집안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늘 배려했다. 그런데 넌 그 뒤에서 내 아들을 죽였다. 윤병섭의 얼굴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뭔지 알 수 없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반초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형님, 어차피 다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윤병섭 피고인을 살인 교사 혐의로 즉시 구속합니다. 경호원들이 윤병섭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윤태원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이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하다.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래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해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을 지켜야 했다. 내가 형이었으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구했잖아요. 그날 밤 쓰레기 더미에서 저를 구했잖아요. 윤태원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들었습니다. 법정 한가운데서,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23년이 처음으로 녹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었고 잤고 나침반을 쥐고 있었습니다. 윤태원이 매일 왔지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먼저 일어나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윤태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저 최종 공판에 나가겠어요. 증인으로. 그는 잠시 저를 보았습니다. 준비가 됐느냐? 예. 잘 생각했다. 그날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매일 병실에 왔습니다. 검사 측 담당자도 왔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씩 다시 정리했습니다. 결혼 전의 이야기, 결혼 후 첫날부터의 이야기, 통장 압수, 불법 심부름, 나침반을 숨겼던 이유, 그날 밤 폭행의 경위,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것, 모두 순서대로 감정을 빼고 사실만. 그리고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침반 안에 남긴 편지. 사랑한다, 나의 수아. 그 네 글자. 저는 그것을 법정에서 읽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준비를 마치고 법무팀장이 나가려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윤병섭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구형할 계획인가요? 검찰 측에서 무기징역을 준비 중입니다. 정기차는요?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2530년 구형을 준비 중입니다. 최옥부는요? 불법 사채업, 폭행, 공범 혐의 종합해서 1520년 구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의 온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무팀장이 나간 뒤 윤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너에게 줘야 할 것들이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시준의 사망 당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룹 지분, 개인 부동산, 금융자산 모두 법적으로 저의 것이었습니다. 23년간 신탁 보관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윤병섭이 장악해온 그룹 내 지분과 이사회 구조 변경 계획서였습니다. 윤병섭 구속 이후 이사회가 즉시 열렸고 윤태원의 복귀와 수하 체제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서류를 열었습니다. 재단 설립 허가 신청서였습니다. 빈칸 두 곳이 있었습니다. 재단 명칭과 이사장 서명란. 할아버지, 이건 뭔가요? 내가 원하면 만들어라.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다. 쓰고 싶은 곳에 써라. 저는 한참 그 빈칸을 보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재단 명칭란에 썼습니다. 새벽빛 재단. 어머니와 아버지가 불 속에서 저를 내보낸 그 새벽. 제가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있던 그 새벽. 윤태원의 군용 차량이 달려오던 그 새벽. 새벽은 항상 가장 어두운 밤 다음에 왔습니다. 이사장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윤수아. 처음으로 제 진짜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윤태원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제가 살면서 본 가장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최종 공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두 다리가 거의 다 나아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느렸지만 저는 혼자 욕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라있던 뺨에 살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잘하자. 법정은 역대 가장 많은 방청객이 몰렸습니다. 언론도 국내외에서 취재진이 왔습니다. 윤강그룹 창업 3대 살인 교사 사건. 그 타이틀이 모든 매체의 상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걸어서 입장했습니다. 목발도 휠체어도 없이 방청석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직접 걸어서 들어오네. 윤강그룹 손녀가 맞아?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정기찬, 최옥분, 이유라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도 재판이 합산되어 이날 최종 선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병섭도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찬이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눈을 피했습니다. 검사가 최종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23년 전 이미 계획되었고 23년 후 다시 실행된 연속 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고인 윤병섭은 23년 전 자신의 조카 윤시준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했습니다. 피해자 윤수아 씨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기찬을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탈취하고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는 살인 교사와 살인 미수가 23년의 시간 간격으로 이어진 연속 범행입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윤수아 씨,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21번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31살입니다. 8살에 부모님을 잃었고 23년을 고아로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날 밤, 제 손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나침반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나침반 안에는 아버지가 숨겨두신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뚜껑을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황변된 작은 종이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나의 수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저는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불 속에서 창밖으로 던져 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 23년의 책임이 지금 이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이 나침반이 마지막으로 가리키는 방향, 그것이 정의여야 합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침묵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최종 의견을 들었습니다. 윤병섭이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네 글자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정기찬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본 법원은 증거와 진술 및 법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 윤병섭, 살인 교사 및 23년간 범행 은폐, 무기징역. 피고인 서광일, 살인 및 방화, 징역 30년. 피고인 정기찬, 살인 미수 사기 감금, 징역 25년. 피고인 최옥분, 불법 사채업 상해 감금 방조, 징역 18년. 피고인 이유라, 사기 방조 협조 가만, 징역 7년 집행유예 5년. 망치가 울렸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윤병섭은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정기찬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25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윤태원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눈이 붉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됐어요. 판결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기찬은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최옥분도 같은 날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라는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언론에 얼굴이 알려진 이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윤병섭은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신청했지만 법무팀장은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광일은 이후 공탁금을 제출하며 반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하세요. 그게 그 돈의 가장 적절한 용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날 윤태원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차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겠느냐? 충분히요. 우리는 나란히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 밖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11월의 차가운 서울 공기였습니다. 저는 깊게 들이켰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두 곳이 있어요. 어딘가. 먼저 할아버지한테 부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새벽빛 재단이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빌딩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재단 설립 인가가 난 날이었습니다. 윤태원이 예산을 내주었고 저는 직접 운영팀을 꾸렸습니다. 사회복지사 2명, 법률지원 변호사 1명, 취업 상담사 1명. 처음엔 작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판 글씨를 제가 직접 썼습니다. 새벽빛 재단. 어둠이 가장 짙은 밤 다음에 오는 것. 첫날 상담 신청이 12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건지 실감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12명의 여성이 처음으로 어딘가에 말할 수 있는 곳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직접 첫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35살, 두 아이의 엄마, 남편에게 5년간 폭행당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참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당신 이야기를 봤어요. 저도 용기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장소는 부모님 묘소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가족 납골당이었습니다. 윤태원이 23년 전부터 관리해온 곳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윤시준, 1969-2002, 박미선, 1971-2002.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 전부 벌을 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 편지도요. 아빠가 쓴 거. 제가 평생 갖고 있을게요. 윤태원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준아, 수아가 이렇게 잘 자랐다. 내 딸이 아버지 목까지 살아줄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윤태원이 말했습니다. 수아야, 나는 너에게 줘야 할 것들이 많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내가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배워나가면 된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네. 저는 이제부터 제대로 할아버지 손녀로 살고 싶어요. 그룹 후계자이기 전에 그냥 할아버지 손녀로요. 윤태원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회장도 아닌 그냥 할아버지의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먼저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재단 첫날 12명이 왔다. 그리고 묘소에 다녀왔다. 부모님께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를 드렸다. 이제 나는 한수아도 아니고 누군가의 피해자도 아니다. 나는 윤수아다. 새벽빛을 기다렸던 아이이자 이제 그 빛이 되려는 어른이다.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걸어서 출근합니다. 윤강그룹 본사가 있는 빌딩의 14층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부회장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그 문패를 볼 때마다 아직도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 1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벽빛 재단은 전국 13개 지역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8명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도움을 받은 여성이 6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 숫자가 실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더 무겁습니다. 600명의 무게. 재단에는 이제 법률 지원팀, 취업 상담팀, 아동 보호팀, 심리 치유 프로그램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을 위한 대학교 전액 장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해에 87명이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만났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저도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의 눈을 직접 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23년 전에 제가 보였습니다. 보육원 침대 위에 혼자 앉아서 나침반을 쥐고 있던 8살 아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믿었던 아이. 그 아이에게 지금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딱 한마디였습니다. 기다려. 반드시 온다. 새벽이. 윤태원은 이제 77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셨고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윤태원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주려고 한동안 미뤘다. 내가 충분히 자리를 잡은 다음에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작고 소박했지만 중앙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반지다. 내 아버지가 결혼 기념으로 사신 거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맏며느리에게 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내 아들이 먼저 갔으니 이걸 내가 가져야겠다. 이 집안 사람이니까. 저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윤태원이 저를 보았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1년 전 이 시간 저는 쓰레기 더미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새벽빛 재단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저는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용 문양이 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비밀 패널을 열었습니다. 사랑한다, 나의 수아.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창문으로 던져준 이 삶, 낭비하지 않을게요.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삶을 살게요.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문이 흔들리지 않아도 저는 대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밤 다음에 옵니다. 그것이 제가 살면서 배운 유일하고 확실한 진실입니다. 저는 윤수아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남은 여자. 나침반 하나로 할아버지를 찾은 여자. 새벽빛 재단을 세운 여자.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새벽빛이 되는 여자.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한 줄이 저희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